오늘 장모님 생신인데 이게 뭐냐고? 남들 창피하게 생선 비린내면 어떻게 할 수 없어? 엄마 맨날이 모양이야? 미안하다. 내가 가마. 얼른 사라져 줄게. 여기까지 와서 분위기 망쳐놓고 그냥 간다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민은 정욱의 팔을 붙잡더니 그 손이 위로 올라가 정욱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더니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있는 힘껏 흔들어 버립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5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깨우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욱은 오늘도 제일 먼저 생선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족관 뚜껑을 열자마자 튀는 물방울에 앞치마가 금세 젖었습니다. 칼을 들고 손질을 시작하자 날카로운 비린내가 허공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냄새를 싫어하지만 정욱에게는 익숙하고도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비린내는 그녀의 세월이자 아들 성민을 키워낸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정욱은 손끝으로 생선 비늘을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내 손으로 해온 거지? 남편 없던 시절부터. 다듬은 생선을 가지런히 쌓아 올리고 가게 앞을 물 청소하듯 쓸었습니다. 물바가지에 찬물이 닿자 손끝이 얼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감각에도 익숙했습니다. 찬물, 비린내, 새벽바람 그것들이 그녀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위로 먼지 낀 듯한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별은 살아있네. 나도 살아있고. 조용히 가게 안쪽으로 들어간 정욱은 작은 가스버너에 물을 올렸습니다. 생선 손질을 끝낸 후엔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이 그녀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종이컵에 스틱 커피를 타며 어제 걸어둔 셔츠를 조심스럽게 접어 비닐에 담았습니다. 그 셔츠는 오래 입어온 일용 작업복이었습니다. 소금기와 비린내가 밴 셔츠는 그녀의 정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옷을 입을 때마다 코를 막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정욱은 그걸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수진을 제지하기는커녕 함께 코웃음을 치며 다른 방으로 가 버리곤 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표정은 기억에 남습니다. 정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시장 초입에 있는 가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와선지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장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익은 칼과 젓가락을 손에서 놓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가게 한편에 놓인 낡은 의자 위엔 노란 플라스틱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어제 사둔 사과와 찐 고구마, 그리고 손녀 예빈이를 위해 산작고 귀여운 머리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빈이는 요즘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생선 냄새나 그 말이 정욱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한때는 품 안에서 잠들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다가오는 걸 피하고 있었습니다. 다 커간다 그치? 커가면 냄새도 기억도 지워지는 거겠지? 그녀는 말없이 바닥을 쓸었습니다. 수족관의 생선 한 마리와 정욱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네. 정욱은 물로 생선을 밀어내고 천천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집으로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돈 김여사의 생일. 정욱은 몇 해 전부터 그 자리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늘 초대라기보다는 의무감으로 가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말 앞에 조용히 참석해 왔습니다. 가게 뒷문으로 들어가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접어둔 옷을 꺼냈습니다. 연회색 니트와 베이지색 치마 몇 년 전 수진이 사준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옷을 아직도 한 번밖에 입지 않았습니다. 너무 곱고 깨끗해서 평소 장사할 때 입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던 앞치마를 조심히 벗고 작은 세면대에서 얼굴을 닦았습니다. 비누로 손을 문지르며 다시 한번 손끝 냄새를 맡아봅니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생선 내장의 잔내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생일인데 말이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성민 부부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정욱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진이 활짝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와,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셨네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조심스러움과 낯설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수진이 슬며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어머님, 잠깐만요. 혹시 이 옷 시장에서 바로 오신 거 아니시죠? 정욱은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자신의 옷을 한번 내려다 보았습니다. 분명히 깨끗한 니트와 치마를 입었건만 몸에 밴 냄새는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다.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왔어. 아, 네,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냄새에 좀 예민하셔서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엄마 성격. 말에 정욱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구두를 벗고 실내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선 사돈 김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죠? 네, 오래간만이네요. 수진이네 집이 꽤 멀죠. 그러니까. 저런 비린내가 빠지질 않나 봐. 시장에서 뭐 좀 팔려면 새벽부터 나가야 할 텐데 힘드시겠어요. 말은 인사였지만 말끝에 묻어난 조소는 분명했습니다. 정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엔 꽃 장식과 케이크 그리고 근사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 여사가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잠시 후방에서 나오더니 정욱을 보며 무심하게 인사했습니다. 왔어. 엄마, 오늘은 말 좀 조심해. 어머님 생신이니까. 그래, 알았다. 정욱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좌우에 앉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었지만 그녀는 음식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수진은 김 여사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한우 안심이야. 아침부터 예약한 거라니까? 어머. 세상에. 역시 우리 딸은 엄마 입맛을 알아요. 그러다 수진의 시선이 정욱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어머님, 고기 좀 드릴까요? 이런. 고기는 시장에서는 잘 안 팔죠. 그래. 생선만 팔아서 고기는 별로 안 먹어. 그렇지. 그렇지. 손에 생선 냄새 백 고기 맛도 잘 안 느껴진다더라. 그 순간 테이블 아래에서 성민이 수진의 발을 슬쩍 밟았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다물고 김 여사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정욱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물조차 이상하게 비릿한 맛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입안의 물을 천천히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웃음소리도 향수 냄새도 낯설구나. 하지만 그 낯설에 대해 누구도 묻지 않았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이 사는 방식에 불만을 품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냄새 하나로 사람을 선 그어버리는 세상에 정욱은 오늘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욱은 식탁에 앉아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김 여사의 그릇을 정성껏 챙기며 작은 웃음을 띠고 있었고 김 여사는 딸의 이런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와인을 따르고 있었고 와인잔 옆에는 은은한 향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부드럽고 달콤했지만 정욱의 코끝엔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 공간의 모든 냄새는 그녀에게 이질적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자 김 여사의 눈이 정욱의 옷깃을 스치듯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얼굴 표정만으로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올라오네. 김 여사는 수진을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은 그제야 정중한 표정을 띠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혹시 씻고 오신 거 맞으시죠? 정욱은 그 질문이 단지 궁금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나왔어. 아내. 다행이에요. 엄마가 냄새에 좀 예민하시잖아요. 아유, 사돈 괜찮아요. 뭐 냄새야 그럴 수 있죠?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늘 그런 거니까요. 생선 냄새가 뭐 쉽게 빠지나요? 김 여사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속엔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 번 경험한 감정이었습니다. 겉으로론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론 멀찍이 선을 긋고 있는 사람들. 식사가 계속되며 김 여사는 자주 수진의 요리를 칭찬했고 수진도 자랑하듯 재료와 레시피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욱의 접시는 그대로였습니다. 성민은 옆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정욱의 접시를 헬끗 보았습니다. 엄마 왜 안 드셔? 입맛 없어? 아니다.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해서. 어머 속이요? 시장에서 생선 들었다 놨다 하면 몸이 피곤해서. 그래요. 연세도 있으시고 엄마 아니? 나는 걱정돼서 그렇지. 그 나이에 아직도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시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손끝에 비늘이 남아있으면 입맛도 달라지지. 정욱은 그 순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예빈이가 거실 한켠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고기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비린내 같은 거? 순간 모든 시선이 정욱을 향했습니다. 성민이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고 수지는 당황한 듯 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예빈아, 그럼 말하면 안 돼. 진짜야, 이거 생선 냄새나.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내 입도 민감하네. 정욱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성민이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진짜 씻고 온 거 맞아? 응.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도 입고 향수도 뿌렸는데 근데 냄새가 나잖아요. 아무리 집에 갔다 왔다고 해도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요. 성민 씨 그만해.
내가 뭐 어머님. 생신인데 이게 뭐냐고 남들한텐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우리 엄마. 맨날이 모양이야. 성민은 벌떡 일어나더니 분노에 찬 손짓으로 자신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내가 가마 얼른 사라져. 줄게. 여기까지 와서 분위기 망쳐놓고 그냥 간다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민은 정욱의 팔을 붙잡더니 그 손이 위로 올라가 정욱의 머리카락을 움켜주더니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있는 힘껏 흔들어 버립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빠 성민 씨 뭐 하는 거야? 성민은 거칠게 정욱의 머리채를 밀면서 놔버렸습니다. 정욱의 몸이 휘청이면서 거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정욱은 그저 외마디 비명만 질렀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슬리퍼를 벗고 구두를 다시 신는 동안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정욱은 고개를 살짝 돌려 집안을 한 더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향기로운 음식, 차려진 테이블. 그 안에 자신이 있을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정욱은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욱은 아파트 문을 닫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는 고요한 밤처럼 낮고 묵직했습니다. 승강기 앞에 섰지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잠시 가만히 섰습니다. 주먹을 준 손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헝클어진 채 어깨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도 보지 않고 가방 안에서 작은 고무줄을 꺼내 조용히 머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참았지 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은 창문 너머로 들어와 그녀의 손등을 비쳤습니다. 손등엔 얇은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몇 군데는 생선뼈에 베인 자국이 흉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던 아들의 손을 떠올리자 그녀는 다시 손등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다시는 그 손에 잡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쌓인 고요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작은 방 2칸짜리 전셋집 비좁지만 익숙하고 따뜻했던 공간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바닥에 마른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근 전 서둘러 쓸고 닦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두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체 천천히 몸을 미끄러뜨렸습니다. 허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 무릎이 툭 하고 접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 결국엔 그날 이후 정욱은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단 한 번 문자만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읽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던 듯 새벽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얼굴에선 그날 이후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손님이 오늘 족이 좋아 보이네 하면 꼭 싱싱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라고 대꾸하던 그녀가 이젠 고개만 끄덕이며 비닐봉투를 내밀 뿐이었습니다. 정욱 씨 어디 아파?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냥 좀 피곤하네.
주변 상인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며느리나 아들 얘기만 나와도 정욱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과일 가게 순자 이모가 말없이 귤 한 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말은 못 꺼내겠는데 괜찮지? 그냥 귤 좀 가져가. 고마워. 시큼한 게 먹고 싶긴 하더라. 하지만 정욱은 여전히 아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김여사도 예빈이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그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오징어네 마리를 사면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손녀는 안 와요? 전에 여기서 생선 구경하던 아이 있잖아요. 귀여웠는데 이젠 학교도 바쁘고 애들 다 그래요. 그 말을 하며 정욱은 생선 눈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선 머리를 자르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불을 끄고도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놓인 작은 액자. 어릴 적 성민이 어버이날에 준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삐뚤하게 그려진 어린 성민의 글씨. 엄마 사랑해요. 생선 냄새 나도 좋아요. 그 문구를 바라보다 정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땐 그랬지? 나도 너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감춰진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키를 꺼내 자물쇠를 열자 속엔 오래된 봉투와 땅 문서, 통장 몇 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것들을 조용히 꺼내어 테이블에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30억의 현금과 재개발 예정지의 땅. 그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가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날 그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뭐였는지 이젠 나도 잊지 말아야지. 그 말을 내뱉은 뒤 정욱은 오래도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종이들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이 가늘에 떨리는 손끝으로 문서들을 넘길 때마다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먼지처럼 피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오래된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는 손때 묻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은 겨울이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병실. 남편 윤태수가 병상에 반쯤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정욱은 귤을 까서 하나씩 입에 넣고 있었고 병실에는 은은한 냄새가 돌고 있었습니다. 생선의 비린내는 아니었고 귤과 소독약 그리고 오래된 삶의 냄새였습니다. 나 없으면 당신 혼자 이 세상 못 버틸까 걱정했는데 그 걱정은 괜한 것 같아. 그만해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듣기나 해. 나 말 끝나기 전에 죽기라도 하면 섭섭하잖아. 정욱은 남편의 유쾌한 농담에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 이 봉투 안에 있는 거 잘 보관해. 그거 성민이한텐 말하지 마. 왜요? 성민이는 우리 아들이고 가족인데 성민이는 똑똑하지만 다른 놈은? 아니야. 나중에 결혼하고 처가에 휘둘리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그 돈은 당신 거야? 당신 혼자 이 세상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방패 같은 거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변하고 며느리의 시선이 변할 때마다 그 말은 천천히 진실이 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몇 달을 더 버티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녀는 봉투를 장롱 깊숙한 곳에 넣고 그 존재조차 잊은 듯 살아왔습니다. 정욱은 다시 봉투 안에 종이를 꺼내 테이블에 펴놓았습니다. 종이 아래에는 낡은 등기부 등본과 함께 3개의 전기예금 통장. 그 땅은 오래전 남편이 누구도 몰래 사두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땅과 현금 그리고 그녀가 모은 몇 푼까지 합치면 30억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도 손녀의 돌잔치도 심지어 며느리의 집 사는 날에도 그녀는 지갑을 닫은 채 시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필요로 할 때만 찾고 체면이 필요할 땐 밀어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던 그날 이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요. 정욱은 한 장 한 장 문서를 정리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안 작은 금고에 그것들을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단단히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정욱은 생선 비린내가 밴손을 가진 여자였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희끗한 여자였으며 가족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모욕을 당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모르게 30억의 자산을 손에 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의 진짜 쓸모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여자였습니다. 이 돈 이제 나를 위해 써야지. 그 말을 입안에서 굴리듯 되뇌인 뒤 정욱은 오랜만에 단단히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신기할 정도로 깊은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꿈에서조차 아들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정욱기 시장에서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동안 꺼져 있던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칼을 들고 고등어의 배를 갈랐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3번이나 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정욱이 퇴근하고 시장 셔터를 내리려는 순간 낯익은 자동차가 골목 끝에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차 문이 열리더니 수진이 내려다가왔습니다. 분홍색 재킷에 진주 귀걸이를 한 채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정욱은 말없이 물끄러이 보기만 했고 수진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요즘 날이 추워져서요. 집에 보일러는 잘 들어와요. 이거 생각 인삼맥이에요. 따뜻한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욱은 대답 대신 생선 몸통을 칼로 탕소리 나게 잘랐습니다. 수진은 말투와 표정을 조심스럽게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부드러운 억양을 실었고 미소는 계산된 각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꾸 정욱의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정욱은 생선 상자만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성민 씨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 짧은 대답은 벽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예빈이 발표회가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글쎄, 요즘은 장이 바빠서 어렵겠구나. 아, 네, 알겠어요. 그래도 혹시 생각나시면요.
그렇게 말하며 수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보온병, 그리고 손수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봉투를 받지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손에 낀 고무 장갑을 벗고 다시 생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반찬이 들어있는 보자기가 놓여 있었고 현관문 손잡이에 매달린 쇼핑 안에는 고급 무릎 담요와 건강보조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장 상인들 중 누가 준 줄 알았지만 며칠 뒤 배달 온 택배 상자에서 수진의 메모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따뜻한 국 드시고 힘내세요. 수진 드림. 며칠 후 성민이 직접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조심스럽게 목례를 하며 그녀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욱은 초점 없이 성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오니까 어릴 때 생각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엄마 기다리고 사람들한테 고등어 팔고 그랬는데 그의 말투엔 약간의 회한이 담겨 있었지만 정욱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은 진짜 미안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날 좀 취해 있었고 예민했던 것도 있고 정욱은 성민을 쳐다보지 않은 채 가게 바닥을 물로 청소를 합니다. 엄마 집에 한번 오면 안 돼요? 예빈이도 많이 보고 싶어 하고 곧 아빠 제사도 다가오잖아. 이젠 너희 가족들 보고 싶지 않다. 성민은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지갑을 꺼내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 장사에 조금 보탬됐으면 해서요. 부탁이야. 받아줘요. 봉투를 받는 대신 정욱은 생선 2마리를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예빈이 좋아하잖아. 갈치조림. 알겠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정욱은 시장 뒷골목 작은 분식집에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집으로 돌아와 정욱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국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식은 그릇을 문지르다 멈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떨림을 손수건으로 감싸준 채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뒤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오지 않고 수진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연한 핑크색 코트를 입고 작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실례해요. 불쑥 와서. 죄송해요. 정욱은 말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방문객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굳이 거절할 힘도 아끼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실내화를 신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지만 여전히 생선 비린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해바라기 수의 액자가 걸려 있었고 부엌에는 찬물에 담근 조이 2마리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집 여전히 정갈하시네요. 우리 엄마도 어머님 손 깨끗하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사돈이 그리 말씀하셨었나? 네, 그럼요. 사실 그날 일 이후로 엄마도 마음이 아프대요. 수지는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 말 하나하나에 정욱은 속으로 물음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안했다면 왜 연락 한 통 없었을까? 어머니 예빈이 학교 발표회 영상 보실래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요즘 자주 말해요.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예비는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화면 너머 관중석에서 박수치는 김 여사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뒤로 수진이 앉아 있었고 빈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누가 봐도 정욱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수진은 가방에서 작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어머님께 의견만 여쭤보려고요. 요즘 저희 회사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님 땅이 곧 개발된다고 들었어요. 정욱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땅이 내 거라는 건 어떻게 알았니? 어머님 오해 마세요. 그냥 등기부등 보니 인터넷에 다 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길래 수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욱은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탓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확신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진심이 아님을 그리고 그 진심을 가장한 친절이 얼마나 차가울 수 있는지를 사람이 참 웃기지. 돈 냄새는 생선 비린내보다도 진하게 퍼지더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정말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정욱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흐리고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상인의 외침이 미약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고 하니까 내가 거절할 말은 없어? 수지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정욱은 등 뒤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손길이 위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도 손을 써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정욱은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정욱은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바깥으로 바람이 한 차례 스쳐 지나가고 거리엔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방문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욱은 창문을 닫고 돌아서더니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걸 다시 확인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믿으라고 믿어주셨으면 그 말을 하려고 이 먼 데까지 온 거니? 저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다시 마음을 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정욱은 천천히 걸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아직도 아들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감각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머리채를 잠이게, 그건 어머님 그날은 정말 예민했었고 실수였어요. 성민 씨도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힘들다고 손찌검을 하니 어려우면 냄새난다고 사람 하나를 짐짝처럼 다뤄도 돼. 정욱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문장의 끝마다 떨림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수지는 무언가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어머님, 이건 오해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재개발 땅 곳 보상이 이 나온다면서요? 혹시 그걸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의 떨림이었고 울분의 진동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냥 말하자.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돈이니? 땅이니?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남길 재산이니? 어머님, 그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단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족으로서. 가족, 내가 하루 세끼 먹을 돈도 아껴가며 장판도 못 바꾸고 살아온 거 누가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비린내 앞치마 입고 손녀 도시락 사러 갔을 때 내가 어땠는지 기억은 하니.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욱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너희 눈에 창피한 사람이었어. 냄새나는 사람. 시장 아줌마 체면. 안 서는 존재. 근데 지금은 왜 자꾸 찾아와? 왜 이렇게 다정하게 웃고? 인삼차를 챙기고 예빈이 영상을 보여주고 왜 이제 와서? 정말 미안해요. 내 냄새는 싫고 내 돈 냄새는 좋은 거니? 그 말에 수진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이미 너무 늦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동안 조용히 살았어. 말도 적고 표현도 못 하고 그냥 비린내 나는 엄마였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 그런데도 너희는 그조차도 수치스럽다 했지? 그럼 이젠 내 돈은 수치스럽지? 아니, 정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말해. 봐, 진심으로 나를 다시 찾은 거야? 아니면 내가 가진 걸 얻고 싶은 거야? 정욱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코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인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고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너무도 분명한 결론. 그녀는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라 말했습니다. 돌아가. 어머님, 오늘은 참았지만 다음부턴 안 참는다. 이건 마지막이다. 수지는 봉투도 케이크도 들지 않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그녀의 등은 약간 구부정했고 그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동안 정욱은 등을 돌려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 한 방울이 고요히 떨어져 닦던 식탁 위에 둥근 자국을 남겼습니다. 닦던 식탁 위에 떨어진 눈물은 물기처럼 말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손바닥을 올린 정욱은 잠시 숨을 멈춘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정욱은 오랜 친구인 만숙을 찾아갔습니다. 만숙은 시장에서 20년을 함께했던 동료이자 유일하게 속을 터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시장 일을 그만두고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숙은 정욱을 보자마자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얘야, 너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나 진짜 걱정했잖아. 너 생선 안 파는 날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냥 생각 좀 하느라고. 생각. 너처럼 성실한 사람이 생각을 하면 나라가 바뀐다니까.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리 수척해졌어?
정욱은 조용히 만숙의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숙은 들깨 미역국을 데워 와주며 물었습니다. 그 자식도 무슨 일 있었지? 머리채를 잡더라. 숟가락을 들던 만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성민이가 너한테 손을 댔다고. 사돈 생일날 수진이 냄새난다고 뭐라 하니까 성민이가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확 잡더라. 그것들이 정말이야. 너 진짜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온 거 잘했어. 나였으면 뒤엎고 나왔을 거야. 정욱은 조용히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미역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뜨거운 것이 식도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상하게 그 온기가 위로보다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냥 못 넘기려고. 그래야지. 이제라도 좀 그러고 살아야 할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들 회사 지금 상황 안 좋은 거 알고 있어? 근데 난 더 확실한 게 필요해. 그 말을 들은 만숙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정한이 알지? 내 아들 서울에서 변호사 하는데 요즘 너네 사돈네 회사 담당하는 거래처 중 하나가 정한이 로펌에 있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나 좀 도와줘. 며칠 뒤 정한이 직접 정욱을 만나러 왔습니다. 커피숍 한쪽 구석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서류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오랜만입니다.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고맙다 정한아.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 전혀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문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돈 회사 말입니다. FNGJ 코퍼레이션 맞으시죠? 이 회사 지금 유동성 위기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차입금 상환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데? 이모 땅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를 조회한 흔적이 있고 회사 내부에서 정욱 씨 땅 확보라는 문구가 회의록에 올라왔어요. 정욱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니 회사가 최근 계약한 중국 거래처 법정 리스크가 큽니다. 계약서 조항 중에 불공정 약관이 하나 끼어 있는데 만약 이 계약이 파괴되면 한 번에 자금줄이 끊깁니다. 그 말은 내가 이 계약에만 손을 대도 저 사람들 바로 흔들린다는 거네. 그걸 누가 외부에 흘리기만 해도 그 회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습관처럼 결정할 때는 항상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한아. 이젠 내가 안 참아도 되는 거지?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젠 어른답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들은 정욱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담겨 있었지만 무엇보다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비운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 손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이제 그녀 인생의 두 번째 챕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욱은 시장에서도 집에서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이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환에게 받은 서류는 장롱 깊은 서랍에 곱게 보관해 두었고 그중 한 장만은 봉투에 넣어 고향 친구의 딸이 운영하는 세무사무소로 보내졌습니다. 단 한 줄의 제보 그리고 한 통의 팩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인터넷 경제 기사란에 작은 제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FJ 코퍼레이션, 중국 수출 계약. 무효 수백억 손실 우려, 회사 내부 유출 의혹, 투자자 패닉 매도 시작. 그 기사 하나로 사돈 회사 주가는 반틀 만에 반토막이 났고 언론은 앞다투어 경영 실패 법적 위기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외부 활동을 중단했고 수지는 더 이상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예비는 더 이상 예체능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정욱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낯익은 소리, 3번의 짧은 두드림. 그건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깃든 노크였습니다. 문을 열자 성민과 수진 김 여사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셋 모두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엔 미안함과 피로,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정욱은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눈빛조차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눈빛엔 이제 기대도 실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건 누가 시킨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제스처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사돈, 저도 진짜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무례했고 그땐 내가 몰랐어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엄마, 내가 그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짐승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들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아무런 파동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시간 동안 혼자 울고 혼자 참아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부엌에 가서 조용히 설거지를 도왔고 성민은 거실 선풍기 먼지를 털었으며 김 여사는 거실 장판 위에 담요를 깔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니 집에 사람이 좀 더 들어와서 살아야 온기가 돌겠어요. 그 말에 정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누구 들어올 자리 없어요?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님. 수지는 애써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무너진 자존심과 계산된 겸손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성민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없을까요? 엄마가 가진 땅이나 돈에 대해선 우린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 순간 정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뭘 도울 수 있는데 도움이라는 게 뺏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내 돈은 내 손으로 번 거야. 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너희가 혐오하던 그 냄새로 그 말에 세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곧 그 집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정욱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만든 벽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벽은 두껍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단단한 결심으로 만든 고요한 선이었습니다. 그 벽 너머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고 정욱 역시 그 안에서 한동안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비가 왔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고 점심 무렵엔 본격적인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욱은 시장에서 일찍 장사를 접고 생선 박스를 차례로 헹구고 정리했습니다. 물기 머금은 골목길은 미끄럽고 차가웠고 빗물에 범벅된 구정물 사이로 고등어 한 마리가 툭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주워가게 안수족관 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먼 간 너머로 익숙하지만 믿기 어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정욱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고무 장갑을 떨어뜨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고개를 돌리자 노란 우비를 입은 소녀 하나가 두 눈에 물방울을 가득 담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예빈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어깨에 우비가 흘러내릴 정도로 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릴 적 그대로였습니다. 예빈아 할머니 비 오는데 그냥 계시면 감기 걸려요. 그 말에 정욱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는 두 손으로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안엔 젖은 수건, 고무장갑, 그리고 작은 생선칼이 있었습니다. 저 오늘 학교 안 갔어요. 그냥 할머니랑 생선 팔고 싶었어요. 비 오는 날에 그걸 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니? 응. 할머니랑 예전처럼. 생선 손질도 하고 그 냄새 이젠 좋아요? 그 말에 정욱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결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말 비린내.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했던 그것이 지금 이 아이 입에서 좋다는 말로 돌아왔습니다. 예빈아, 너 처음엔 나도 싫었어.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생선 가게 한다는 말도 못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오래 그렇게 살아왔는지 요즘 다 알겠더라. 정욱은 말없이 예빈을 안았습니다. 팔에 묻은 물기며 생선 비늘이며 다 무시한 채 그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게 아니라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빈은 종종 시장에 나왔습니다. 주말이면 노란 우비를 입고 나타났고 정욱은 항상 생선 한 마리를 따로 덜어두었습니다. 언젠가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손녀예요. 참 착하게 생겼네. 네, 예쁜 우리 손녀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대답한 건 몇 년 만이었습니다. 손끝으로 비늘을 긁고 생선 뱃속에 다시 같이 만날 수 없을까요? 정욱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그들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이 아이 하나만큼은 그 진심을 받아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곧 가족이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그 진심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정욱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정욱의 생선가기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끊기던 수돗물 대신 새로 설치된 정수기가 생겼고 낡은 조명은 하얀 뒤 조명으로 바뀌었으며 몇십 년을 버텼던 철제 수조 대신 광택이 나는 스테인리스 수조가 반짝였습니다. 누군가 몰래 손을 댔던 게 아니었습니다. 성민이 직접 바꾼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장 상인들과 협의하고 가게 옆 빈 전포를 임대해 설비를 들였고 이젠 생선 가게가 아닌 생선 공장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형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엄마가 날 안 받아줘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 말에 정욱은 아무 말 없이 공장 한가운데 놓인 작업대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찬물이 흘러가는 고무 호스, 곱게 쌓인 스티로폼 상자, 모서리에 자리한 진공, 포장기,
그 모든 게 정욱의 손이 아니면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이틀 뒤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기슬단처럼 내린 와이셔츠와 앞치마를 두은 채 고무 장갑을 낀 수진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포장 담당하면 될까요? 포장은 손 빠른 사람이 하는 거야? 그 손으로 명품은 잘 챙기던데? 생선은 할 수 있겠어? 연습해 볼게요. 손가락에 물집 생겨도 안 도망갈게요. 그 말에 정욱은 웃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김 여사 역시 이전과 달랐습니다. 화장기 냄새가 옅어진 얼굴로 자주 반찬을 들고 찾아왔고 가끔은 점심시간에 밥을 짓고 사원들 도시락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도 시장에서 일하는 게 이런 기분인 줄은 몰랐네요. 처음엔 숨기고 싶던 냄새가 요즘은 집에 가서도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더라니까요. 정욱은 그런 말들에 예전처럼 날카로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이 표정이 손지디 가식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는 매주 토요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한 가운데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갈치가 제일 싱싱해 보여요. 갈치는 며느리가 잘하더라. 한 번 더 포장시키자고 해야겠네. 예비는 직원도 도우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머니 옆에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녀였습니다.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정욱의 날마다가 버틸 만해졌습니다. 봄이 오고 공장 입구엔 정욱수산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하얀 글씨, 투박한 나무 바탕. 그리고 그 옆에 붙은 글귀 하나, 비린내도 우리의 냄새입니다. 그걸 본 정욱은 처음으로 가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같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성민이 시장에서 새로 들려온 멸치를 벗고 수지는 포장하던 앞치마를 벗고 조기구이를 만들었으며 김 여사는 탐국에 물을 넣을 떨어뜨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비는 부엌 문턱에 앉아 손톱에 생선살이 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냄새 진짜 좋아요. 정욱은 웃으며 예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냄새는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한 냄새야.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 그제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무너졌던 관계들은 다시 말없이 쌓여갔고 그 위엔 생선. 비린내가 아닌 서로의 온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말보다 냄새가 더 진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 냄새를 외면하지 않은 사람만이 진짜 가족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